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권토중래, 권토중래.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처음엔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보글보글하면서 김치가 우러나고 그 다음엔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마지막에 파를 넣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진짜 김치찌개가 완성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권토중래도 딱 이런 느낌이에요. 권은 말 그대로 말거나 갚는다는 뜻이고, 토는 흑인한 땅을 의미해요. 중은 다시, 그리고 레는 온다는 뜻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뭔가 엄청난 기세로 재기한다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항우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무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터에선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유방이라는 사람과 천하를 두고 싸우자가 계속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결전에서 항우는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강가까지 쫓겨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때 강을 건너주겠다는 뱃사궁이 나타났어요. 뱃사궁이 말했죠. 장군님, 어서 배에 오르세요. 강 건너편으로 가시면 다시 군사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나는 강동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패배했다. 어떤 면목으로 다시 고향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설령 강동의 아버지와 형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해도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결을 택했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만약 항우가 그때 강을 건너서 다시 군사를 모았다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와서 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권토중래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김치찌개를 끓이던 날 말인데요. 사실 그날이 제가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망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3개월 동안 준비했던 기획안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상사한테 혼도 나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자 하면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도 넘치고 간도 안 맞고. 그런데 마지막에 파를 넣으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실패도 결국 과정 중 하나라는 걸. 항우는 그 순간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출근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치밀하게 말이에요. 결국 그 실패가 제게는 진짜 권토중래의 순간이 되었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 셈이죠. 금난지게, 금난지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가야,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니? 갑자기 하신 질문이라 어리둥절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친구가 1000명이라고 하더라. 근데 진짜 친구는 몇 명이니? 그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정말로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란지게예요. 금은 황금을 뜻하고 라는 만초를 의미해요. 지는 사이를, 개는 계약이나 약속을 말하죠. 그러니까 금보다 귀하고 난초보다 향기로운 우정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황금보다도 소중하고 난초처럼 고상한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진짜 베스트 프렌드, 평생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베가라는 검은고의 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베가가 산속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나무꾼 종자기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백아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종자기는 높고 웅장한 산이 보이는군요. 라고 했고, 흐르는 물을 떠올리며 연주하면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했어요. 백아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둘은 금세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백아는 너무나 슬퍼서 자신의 검은고주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 연주하겠는가? 라면서 말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곰곰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카톡 친구 목록에는 수백 명이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매일 밤 전화를 걸어서 그냥 옆에 있어준 친구 말이에요. 별다른 조언도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같이 있을게 라고 해준 그 친구야말로 진짜 금란지게였구나 싶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황금보다 귀하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금이야행, 금이야행.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앞에서 걸어가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하시더라고요. 황급히 부축해드렸는데 할머니가 고맙다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다르구나. 예전에는 비단 옷을 입고도 밤에 다니면 아무도 몰라봤는데 지금은 평범한 옷을 입고도 마음씨가 다 보이는구나.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더라고요. 바로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 금이야행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금이야행은 금, 비단, 금, 옷의, 밤, 야, 단일, 행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밤에 좋은 옷 입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거나 출세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마치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밤이라서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성취나 성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초나라와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초기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군사천재였거든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어요. 그런데 출세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 시절을 보냈죠.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방을 도와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후왕까지 되었거든요. 정말 대성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한신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첨하기 시작했고 진짜 자신을 알아줄 사람들은 이미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한신은 이런 상황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고향에 와도 진정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바로 여기서 금이야행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표현한 거죠.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겉모습에만 신경 썼는지 말이에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마음씨가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결국 금이야행이 되지 않으려면 성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인정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기호지세, 기호지세.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는 당당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어요. 기는 탈기, 호는 호랑이 호, 지는 갖고 있을 지, 새는 기세 새예요. 호랑이를 탄 상황의 기세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일단 시작해버린 일은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중간에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내리는 순간 잡아먹히니까 결국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워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 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에서 진짜 호랑이를 만났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거나 기절했겠지만 이 풍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담하게도 호랑이 등에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호랑이 등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고 본인은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 상황이 된 거죠. 결국 풍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하루 종일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때 딱 그 심정이었어요. 사표를 내고 나니까 정말 호랑이 등에 탄 기분이더라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지금의 제 일이 되었거든요. 기호지세, 때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용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무서워도 계속 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남귤북지, 남귤북지.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급하게 나왔는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띵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참 밝아 보인다. 우리 때랑은 다르구나. 하시면서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시골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는 말이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고향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고 밝던 아이가 서울 와서는 조용해지고 소심해졌어.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남귤북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쪽 귤이 북쪽 탱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남은 남쪽, 귤은 귤나무, 북은 북쪽, 지는 탱자나무를 말해요. 같은 귤나무인데 남쪽에서는 달콤한 귤이 열리지만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쓴맛이 나는 탱자가 된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달라진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나쁜 환경으로 가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이야기예요.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초나라에서 도둑질을 했다가 붙잡힌 거예요. 초나라 사람들이 역시 제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둑이 많다? 며 비웃자 제나라 사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잎사귀 모양은 비슷하지만 맛은 전혀 다르죠? 왜 그럴까요? 토양과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라에서는 도둑이 아니었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이 됐다면 이는 초나라의 토양이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기가 막힌 반박이죠. 오히려 초나라의 환경을 문제 삼으면서 제 나라 사람의 명예를 지켜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정말 달라졌어요. 고향에서는 누구보다 말 많고 활발했던 제가 서울에서는 완전히 조용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사투리 때문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모든 게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건 맞지만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걸요. 저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좀 더 신중해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결국 남결북지는 단순히 환경 때문에 나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남부여대, 남부여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커플이 타더라고요. 남자분은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있고 여자분은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목 아파 하시니까 남자분이 바로 자기 목에 걸린 카메라까지 벗어서 여자분 가방에 넣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정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시면서 남부여대네 하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남부여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짊어지고 여자가 머리에 인다는 뜻인데요. 남부는 남자가 등에 짊어진다는 의미이고 여대는 여자가 머리에 이고 간다는 뜻이에요.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운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른 의미로도 쓰여요. 부부나 커플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생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택배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는 모든 짐을 사람이 직접 져야 했어요. 특히 장사를 하러 다니는 장수들이나 이사를 가는 가족들은 정말 많은 짐을 가져야 했는데 남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어요. 남자는 힘이 센 등과 어깨로 무거운 것들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가면서 균형을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만난 커플을 보면서 저도 문득 생각해봤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뭔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무거운 건 당연히 남자친구가 들어야 하고 계산도 남자가 해야 하고 데이트 코스도 남자가 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계속 짐을 지면 결국 지치게 되더라고요.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완해주는 거였어요. 남부여대. 단순히 남녀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네요. 남자친구랑 캠핑 갈 때 캠핑창으로 개조된 개조차를 이용해봤어요. 차를 빌리면 클리닝은 셀프로 하고 준비물은 챙겨오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이거든요. 다른 캠핑카에 비해 구성도 간단하니 빠르게 준비 마치는 것도 든든하게 끝낼 수 있어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좋은 일 있겠네.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날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순간을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낭중지추라는 말인데요. 낭은 주머니, 중은 가운데, 지는 이것, 추는 송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송곳을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숨겨도 날카로운 끝이 천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숨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실력자면 어디 가서도 빛이 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의 조나라에 모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양군이라는 조나라 왕자가 초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었는데 함께 갈 문객 20명을 뽑는 거예요. 모수도 지원했지만 선발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수가 평양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치 주머니 속 송곳처럼 끝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써보시면 송곳 끝뿐만 아니라 손잡이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평양군이 감동해서 모수를 데려갔는데 정말로 초나라에서 중요한 협상을 성공시키며 큰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겨났죠. 저도 그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계속 뒤로 밀려나기만 하던 제 기획안이었는데 그날따라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결국 그 기획이 채택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숨어있던 제 능력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던 거죠. 진짜 실력은 억지로 숨길 수 없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거더라고요. 농화지경, 농화지경.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급하게 뛰어들어가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계신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기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방긋 웃는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딸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웃어주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딸을 낳았을 때 하던 특별한 표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농화지경이라는 말인데요. 농은 가지고 논다는 뜻이고 와는 기와조각이나 질그릇을 말해요. 지는 일하는 뜻이고 경은 경사나 기쁜 일을 나타내거든요. 직역하면 기와조각을 가지고 노는 경사라는 뜻인데 이게 딸을 낳은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 기와조각일까요?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옛날 이야기에서 나온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에게는 옥을 쥐어주고 여자아이에게는 기와조각을 쥐어줬다고 해요. 옥은 귀하고 단단해서 남자가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기와는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해서 여자가 집안을 잘 돌보길 바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와 조각을 준다고 해서 딸을 덜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준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농화지정이라는 말도 딸을 낳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보였거든요.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주고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농화지경, 딸을 낳은 기쁨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작은 기와조각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란지새, 노란지새.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커피 12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일회용 캐리어에 빼곡히 담긴 커피들이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위태롭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그 아저씨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정거장에서 급브레이크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누란지새예요. 누는 싸을루, 라는 달걀란, 지는 갈지, 새는 세력이나 형세를 뜻하는 새자거든요. 달걀을 높이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왕이 천하통일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어요. 당시 조나라의 책사 조사가 진왕에게 한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사는 진나라가 비록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높이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진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지만 결국 조사의 말이 맞았어요. 진나라는 통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 반란으로 순식간에 멸망했거든요. 그때 지하철에서 커피를 들고 계시던 그 아저씨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 삶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버려놓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 부업, 자격증 공부,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아저씨의 커피처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때로는 모든 걸 다 잡으려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진짜 견고한 건 많은 걸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를 제대로 다지는 거더라고요. 노란지위, 노란지위. 여러분, 계란 하나 떨어뜨려 본 적 있으세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 탁! 그리고 노른자가 사방으로 튀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계란을 10개, 20개씩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누란지위, 싸을루, 알란, 갈지, 위험할 위.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한시대 가이라는 학자가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당시 한나라는 겉으로는 강대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후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인은 이 상황을 보고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계란을 높이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의 걱정이 맞았어요. 얼마 후 7개 나라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계란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죠. 황제는 그제서야 가이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누란지위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까 계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계란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 친구 생일 파티 준비를 하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계란이 딱 12개밖에 없더라고요. 한 개라도 깨지면 케이크를 못 만든다는 생각에 정말 조심조심 옮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쾅 하고 열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계란판을 떨어뜨릴 뻔했죠. 다행히 간신히 붙잡았지만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누란지이구나.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인생도 때로는 이런 누란지위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닭이망양, 닭이망양. 긴급 속보입니다. 제 인생에 큰 경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진짜로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취업 준비하면서 토익도 준비하고, 동시에 자격증도 따고, 그 와중에 부업도 시작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운동도 시작하고 요리도 배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닭이망양이라는 말이에요. 닭이망양, 다, 마늘 다, 기, 갈래기, 망, 이를 망, 양, 양자예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양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양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양자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웃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도 양 한 마리를 못 찾았냐고 물어봤을 때 양자가 한 말이 바로 갈래가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생각한 그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닭이망양 상황이었던 거죠. 토익 책을 펼쳐놓고 자격증 문제집도 보고 부업 아이디어도 찾아보고 운동 영상도 보고 요리 레시피도 저장해두고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양자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 답이더라고요. 여러 길에서 헤매지 말고 한 길을 확실하게 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단금지교, 단금지교.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나란히 앉아서 서로 그루밍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 마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니까 다른 한 마리가 계속 옆에 붙어서 천천히 걸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양이들이 원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길고양이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늘 붙어 다니게 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단금지교인데요. 끈을 단에 쇠, 금, 갈, 지에, 사귈, 교예요. 쇠도 끊어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우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깊은 우정을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절친, 콩가루 집안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2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친했는데 집안 형편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관중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포수가는 부유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포수가는 관중과 함께 장사를 할 때마다 이익을 나눌 때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관중을 욕심쟁이라고 비난해도 포수가는 친구가 집안이 어려우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나중에 관중이 전쟁에서 도망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관중을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포수가는 친구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거든 효자가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감쌌거든요.
심지어 관중이 포수가와 적대 관계에 있던 공자 규를 삼기게 되었을 때도 포수가는 친구의 선택을 이해해줬어요.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서게 되었지만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그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우정이라는 게 조건이 없다는 거였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고 가진 것도 다르고 때로는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단금지교인 거죠. 관중도 나중에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뽀수가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쇠도 끊을 수 있는 우정,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관계가 바로 단금지교예요. 단기지개, 단기지개.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또 야근하고 집에 가서도 넷플릭스만 보다가 잠들고 주말엔 침대에서 굴러다니기만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에요. 바로 단기지개인데요. 단은 끈을 단, 기는 뱉을 기, 지는 갈 지, 개는 경계할 개예요. 직역하면 배틀을 끊어서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맹자의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예요. 맹자가 어렸을 때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맹자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맹자가 들어오자마자 가위로 배틀의 실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맹자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 배는 하나하나 실을 엮어서 만드는 거란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야. 상상해보세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짜던 배를 순식간에 망가뜨려버리는 모습을요. 맹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 맹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자책하고 있던 제 모습이 딱 옛날 맹자 같았던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 끝까지 해내기 시작했어요. 단기지개처럼 중간에 실을 끊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단사표음, 단사표음.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만난 한 마리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털도 다 젖고 야위어서 정말 불쌍해 보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양이 눈빛이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 바로 단사표음이라는 사자성어였어요. 단사표음은 단은 대나무 그릇단, 사는 밥사, 표는 바가지표, 음은 마실 음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대나무 그릇에 담긴 소박한 밥과 바가지에 든 맑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소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공자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누더기 옷을 입고 허름한 골목길에 살면서 하루 종일 대나무 그릇에 담긴 조밥 한 그릇과 바가지에 든 물로만 연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 했지만 안회만큼은 늘 웃으면서 학문에만 전념했어요. 공자가 이런 안회를 보고 감탄하며 했단 말이 바로 단사표음인 거예요. 진정한 현자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날 비 맞은 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항상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그런데 정작 제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처럼 단순하게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게 진짜 지혜구나 싶더라고요.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단사표음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단순 호치, 단순 호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예쁘긴 한데 왜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길 옛날엔 사람마다 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성형해서 붕어빵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단순 호치, 붉을 단에 입술 순, 흰 호에 이 치.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요점으로 치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월나라에 서씨라는 절세미인이 있었어요. 서씨는 워낙 아름다워서 물에 딕친 자신의 모습을 본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잊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서씨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단순 호치였어요. 성형이나 인위적인 꾸밈 없이도 타고난 건강한 아름다움.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데요.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셨던 건 아마도 각자만의 독특함과 자연스러움이었을 거예요. 서씨의 단순 호치처럼 인위적이지 않은 진정한 매력 말이에요.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남과 다른 나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당구풍월, 당구풍월.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저를 관찰만 하더니 몇 주가 지나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손을 내밀면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당구풍월이에요. 당구풍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당은 사랑채나 큰 집을 뜻하고 구는 개를 말해요. 풍은 바람이고 월은 달이죠. 그러니까 사랑채의 개가 바람과 달을 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집 사랑채에는 항상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개는 매일 선비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바람과 달을 보며 풍류를 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개도 선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불면 선비들이 감탄하고 달이 뜨면 시를 읽어대는 걸 매번 봤으니까요. 어느 날 한 선비가 농담 삼아 말했어요. 저 개도 이제 풍어를 안다고, 바람과 달의 정치를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개가 진짜로 풍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보고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당구풍월은 진짜 실력이나 깊은 이해 없이 겉만 흉내내는 것을 뜻하게 됐어요. 그때 그 길고양이가 떠올랐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새로운 후배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니 어느 중간부터 다 아는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에서도 전문 용어를 막 섞어가며 말하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그 길고양이처럼 가까이 오는 듯 하면서도 진짜 가까워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이해와 겉핥기식 흉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고양이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당랑거철, 당랑거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애가 대기업 들어간다고 너무 우쭐해져서 말이야. 이제 뭐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나 봐.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작은 성공 하나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인데요. 당랑은 사마귀, 거는 막는다는 뜻, 철은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힘으로 거대한 것에 맞서는 무모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덤비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 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갔는데 길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자신의 수레를 막고 서 있는 걸 봤대요. 수레는 말이 끄는 거대한 것이고 사마귀는 손톱만한 작은 벌레인데 말이에요. 장공이 너무 신기해서 마부에게 물어봤죠. 저 작은 벌레가 뭘 하는 거냐? 마부가 대답했어요. 사마귀는 자신의 힘을 모르고 수레를 막으려 합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장공이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마귀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용기와 무모함 사이의 차이였어요. 버스에서 들은 그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비슷한 적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몇 달 만에 회사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상사들한테 제대로 혼났죠. 그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사마귀가 수레바퀴 막는 격이었어요. 당랑거철. 때로는 용기로 보이지만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도청도설, 도청도설.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타더라고요. 한 사람은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너도 들었지? 우리 부장이 승진한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은 회계 문제 때문에 좌천이라더라. 옆에 있던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도 들었어. 완전 스캔들이라던데? 라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도청도설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도청도설은 도로에서 들은 이야기를 또 도로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도는 길도, 청은 들을 청, 도는 또 길도, 설의 말할 썰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길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다는 의미예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걸 뜻하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무런 검증 없이 퍼뜨리는 걸 보고 크게 한탄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길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또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하면서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던 거죠.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나 봐요. 맹자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면 진실이 왜곡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진짜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 부장님이 승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좌천된 건지. 며칠 후에 알아보니까 완전 반대였더라고요. 부장님은 정말로 승진한 거였고 새로운 부서에서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온갖 추측과 소문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만약 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저도 도청도설의 당사자가 되었을 뻔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들은 모든 이야기가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길에서 주워들은 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도탄지고, 도탄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젊은이,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 나도 진흙탕 같은 시절을 견뎌냈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도탄지고예요. 도는 진흙도, 탄은 숫탄, 지는 어조사지, 고는 괴올 고자를 써요. 말 그대로 진흙과 숯불 속에서 겪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진흙 속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숯불 위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극도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혼란한 시절이었죠.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양해왕이라는 임금을 만났어요. 그때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전쟁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맹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백성들은 진흙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뜨거운 숯불 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탄지고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때 맹자는 이 강렬한 표현으로 현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진흙과 숯불,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고통을 합쳐서 백성들의 참혹한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취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였거든요. 수십 번의 면접 탈락, 통장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정말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았고 마음은 숯불에 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격려해 주신 거였어요. 본인도 전쟁을 겪으며 도탄지고의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겨내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도탄지고는 끝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진흙탕이라도, 아무리 뜨거운 숯불이라도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도노점수, 도노점수.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지하 1층에서 20층까지 가는데 다른 층에서 한 번도 안 멈추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왜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것 말이에요. 마치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돈오 점수라는 말인데요. 돈은 갑자기라는 뜻이고 오는 깨달을 오, 점은 점점이라는 뜻이고 수는 닦을 수예요. 즉 갑자기 깨달았지만 점점 수행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 번개처럼 확 깨달음이 오지만 그 깨달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보는 순간은 갑작스럽지만 그 산을 오르기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나라 시대의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금강경을 듣다가 갑자기 확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스승인 홍인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건 평생의 일이다 라고요. 해능대사도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후 15년 동안 산속에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깨달음만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깨달은 건데요. 빨리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20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숨이 가빠서 한동안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순간에 확 깨달음이 오더라도 그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결국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야 하는 거구나.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